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법이 가진 매력, 일단은 민사나 행정에 비해서는 좀 수임료가 센 편입니다. 형사가 그 부분이 좀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사나 뭐 행정과 달리 상대방 변호사님하고 굳이 법리적으로 뭐 다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검사님만 좀 달라요. 그 변호사님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명 책임에 있어서 검사님께서 이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피고인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민법을 잘 하시는데 형사법은 좀 잘 안 나온다 점수가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사법에 시간 투자를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만약에 동등한 시간을 투자한다면 형사법 훨씬 잘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형사법은 전체적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봤을 때 다른 과목보다는 단기간에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네요. 자, 유법성 조학 사유 이 부분 총론에서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중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일단 사실에 관한 착오잖아요. 우리가 유법성 조학 사유 전제 사실은. 그래서 유법성 인식에 관한 착오, 즉 법률의 착오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로 우리가 고의를 조각해 줄까, 즉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고 바로 고의를 조각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의 착오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고의를 조각하면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관여자, 악의의 가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제한 종수 형식에 따라서 구성 요건과 유법성을 갖춰야지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이중의 고의를 인정하면 고의를 조각해서 바로 판단 없이, 정당한 사유 판단 없이 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 가담한 자, 악의 가담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점에 가장 큰 메리트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의 고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록형 문제, 증명력 판단. 어렵죠. 기록형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모든 수험생들이 어려워한다. 이 점이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고민하신다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실력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점을 고민한다는 건.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증명력을 판단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형식 판단으로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자면 내가 증명력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오히려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로서 가장 쉬운 게 진술이 모순된다. 이런 점이죠. 그리고 그 위치, 즉 공범자는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자고 피해자 역시 목격자라든지 그리고 정확히 객관적인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진술 그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상 경험칙에 반한다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 우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다 그렇고요. 조금 다양한 사례를 보다 보면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 배치된 진술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 이 정도의 중점을 두시면서 그리고 그 전제로서 형식 판단으로 결론이 낼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명확하게 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 메모에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그 증명력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메모를 하시는 게 너무 일반론적인 설명을 드린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뭐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래요. 어떤 기본토도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 특히나 사례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의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변식 기출들을 해설해 놓은 사례집이 있어요. 제가 뭐 딱히 특정 교재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요즘에 교수님들이
적어 놓으신 거, 실전적으로 간단하게 적어 놓으신 그런 사례집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거기서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기본서에서 깊이 있게 찾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 사례집에 나와 있는 주요 쟁점을 보시고 그것을 어떤 기본서라도 거기서 찾아서 보는 방식, 그것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읽는 방법, 이것도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여러 번 해독서를 반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무리 자기 혼자 노력한다 그래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면 첫 번째 초입 부분조차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주요 쟁점 위주로 빠르게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뭐 객관식이라든지 어떤 기출문제들을 병행하면서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질문도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예.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마다 습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성향이.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중간중간에 짬이 날 때 열심히 보고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마음도 급하고 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판에 몰아서 달리고 집중하는 그 부분이 저는 약했어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달 앞을 생각했습니다. 한 달 앞당겨서 나는 시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판 한 달에 몰아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그 전에 끝내고 조금씩 컨디션 조절하면서 하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 역시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올 때도 4일 동안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그렇다고 편히 잠자는 것도 아닌데 그때 그렇게 날렸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마 어쩔 수 없이 불안하니까 눈에 계속 책을 보고 있겠지만 그때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질문 주신 그 수험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뭔가 크게 바꾸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그냥 준비를 하시고 그 시험 시간 중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보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본다고 해서 특별히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시험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는 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다 쳐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냥 결론만 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답안의 결론, 판례 태도 결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학설 하나, 긍정설, 부정설, 거기다가 다음에 볼 때 뭐 절충설을 추가한다거나 그런 학설 이름 정도 그 다음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학설의 키워드 하나씩 추가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절대 다 못 쓰죠. 특히나 형사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과목, 7과목 최소한,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쓸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답일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키워드 하나씩 정도 추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결론만 써도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쓰시는 것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최대한 줄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질적 착오는 아예 책임지지 않는다, 교사범으로서. 그리고 양적 착오는 자기가 초과 부분은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 정도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그렇게 하고 그냥 예견 가능성 기준으로 해서 사안포섭 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 가중범, 교사범 인정,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보시거나 하면 이 부분의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른 쟁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의 배점은 5점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론을 쓴다 하더라도 한두 줄로 끝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포섭 위주로 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나왔을 때는 당연히 배점이 큽니다. 우리가 실제
변호사 시험에 비해서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몇 가지 쟁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때는 뭐 일반론 설치도 하고 포섭도 충분히 하고 그럴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 고민은 많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이게 금방 뭔가 시행이 될 건지. 그런데 뭐 4년 정도 유예기간 두고 그리고 대통령이 시행일자를 밝힌다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시험 보실 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현직에 있는 동기들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아직 시행일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참고 자료라든지 뭐 지침 같은 게 내려와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어차피 시간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개정이 된다는 건 결국은 경찰 단계의 피신 조사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쉬워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답안 쓰기에는 그냥 내용 부인하면 그대로 다 똑같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고민하시지 않고 지금 알고 계신 상태 그대로 가서 아마 막상 시험장에서도 그게 시행되기 전에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